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2차 과목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대운 교수입니다. 우리 교재의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시면은 파트 1이 공인중개사 법령이고 파트 2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이 두 파트에서 시험 문제 40문제 중에 28문제에서 30문제 가까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 3 중개실무 총론과 중개실무 강론 이 부분을 합쳐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실무라고 하게 되면은 중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처리 능력을 평가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하지만은, 실제 시험 문제 10문제나 12문제 나오는 걸 보면은 전부 다 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실무 강론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 토지법이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또 그리고 분묘기지권을 포함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민사집행법상의 부동산 경매에 관한 법률 과목들에 대한 내용을 실무 문제로서 대체로 다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계 실무라 해가지고 뭐 법 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 실무 총론 파트에서는 최근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특히 그 3번의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 실무와 관련해서는 확인 설명서 서식의 작성과 관련된 문제가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까지 출제되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강을 통해서 이 전반적으로 쭉 설명을 할 텐데, 혹시 법 과목이라서 강의 진행 도중에 우리가 수업 공부를 하는 도중에 시험 치기 전에 법이 개정될 수도 있는데, 그 개정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따로 개정된 부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8페이지로 가시면은 1장에 부동산 중개업 제도 및 공인중개사법 총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1절의 중개업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때까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부동산 중개업 제도의 어떤 역사적 변화 과정들을 점검하자라는 부분인데, 역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이때까지 출제된 바가 한 번도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되겠고요.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하면은 12페이지에 가면은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이라는 제목이 있네요. 그래서 이 법적 성격이라는 말의 의미가 피부로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의 내용을 적어놨느냐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법은 아주 다양한 내용으로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런 법들을 결국 현실 세계에서 우리 생활관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강학상, 이론상 우리 법의 분류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분류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생활관계에 법을 적용할 때 적용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분류를 그게 우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기준에서 다양하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의 분류를 한번 해보면은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일반법과 특별법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서 달리 구분하는 거예요. 분류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법은 공법으로 분류되면서 일반법으로 분류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공법으로 분류되면서 특별법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실체법, 절차법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법을. 그리고 또 국내법, 국제법 이렇게 분류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작 이 교재에도 보다시피 일반법, 특별법에 관한 설명을 좀 해놨는데, 이 구별이 상당히 공부하는데 중요합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은, 많은 법들이 존재하지만 그 법의 내용적 성격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법들은 개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고, 그런 법을 공법이라고 분류한다면은 개인 상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도 존재를 하죠. 그런 법들을 사법이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시험 과목인 이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으로 분류되는 법이냐 아니면 사법으로 분류되는 법이냐, 그걸 따져보자라는 것이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을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은 제가 쭉 살펴본 결과로는 이 공인중개사법의 51개 조문들의 내용은
일부 조문은 개인과 행정기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적 성격의 규정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 또 규정들은 개인 상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성격의 규정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이렇게 법적 성격을 규명해 볼 때 공법과 사법적 성격이 함께 있는 사회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중간법이다, 혼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합법을 다른 말로 중간법, 사회법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법의 성격을 규명해 볼 수 있고 또 이 공인중개사법을 또 다른 법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별해 보고자 한다면 어느 법으로 분류되느냐 이를 따져보자는 건데 우리가 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절대적 구별입니다. 그래서 어느 법이 공법적 성격도 지니고 사법적 성격도 지니고 그러죠. 공법이었다가 사법이었다가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혼합법적 성격을 지닌다 하는 말은 있을 수 있어도 이 법이 공법이었다가 이 법이 또 사법이었다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절대적 구별이지만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상대적 구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을 어느 법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일반법일 수도 있고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법이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법과 특별법은 법 적용의 범위를 기준으로 구별한 건데 우리가 이 법이 A라는 법이 있고 B라는 법이 있다라면은 이 A라는 법은 이 사항들을 두루두루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일반법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항들 중에 일부 사항들만을 특별히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B라는 법이 있다 가정하면은 이 B라는 법은 A법에 대한 특별법, A법은 B법에 대한 일반법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을 B법이라고 가정한다면은 법이라고 하는데 A법을 민법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민법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일반법,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A라는 법을 상법이라고 또 놓고 보면은 상법도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일반법, 공인중개사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3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보시면은 공인중개사법은 상사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면서 민사특별법적 성격을 지닌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법을 비교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민법과 또 상법을 비교하면은 민법은 상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범위보다 훨씬 넓은 거죠. 그래서 A법을 상법이라고 그러고 C법을 민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상법과 민법을 비교하면은 민법은 상법에 대한 일반법, 상법은 또 민법에 대한 특별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법은 동일히 하나의 상법이라는 법이 민법과 비교하면은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지만은 이 공인중개사법과 비교하면은 일반법적 성격을 지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구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을 해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법 적용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이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생활관계에 법을 적용할 일이 생겼을 때 어느 법부터 제일 먼저 적용할 것이냐. 물론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수 있겠죠. 상법도 적용될 수 있겠죠. 민법도 적용될 수 있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세 개의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법이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것이 옳을까?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에 실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하는 법 적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는 영역이 존재하면은 어느 법부터 적용을 하느냐 하면은 특별법부터 먼저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특별법을 먼저 적용한다라는 그 원칙의 의미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되 특별법에 흠결이 있을 때는 일반법으로 보충 적용한다 하는 것이 바로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리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 법을 적용할 때는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하되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을 때는 일반법인 상법, 상법에도 흠결이 있을 때는 결국 민법의 순으로 적용을 해서 해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두루두루 규율하기 위한 일반법적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라는 거죠. 상법에 대해서는,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지만은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라도 부동산 중개업을 행할 때는 이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 중에서 특별한 사람의 중개업은 따로이 규율하는 법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그 공인중개사법은 그 특별한 사람의 중개업에 대한 일반법, 그 특별한 사람의 중개업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다면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농업협동조합법의 내용을 보면은 지역농협동조합은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역농협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지닌 사람의 농지라는 특별한 중개 대상물의 중개 업무만큼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기 전에 농업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먼저 받게 된다. 그 농업협동조합법의 적용 결과 흠결이 있으면은 이 법에 대한 일반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고, 공인중개사법에도 흠결이 있으면 일반법인 상법, 상법에도 흠결이 있으면 또 일반법인 민법, 이렇게 적용 순위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까지 정했는데도 흠결이, 민법에 흠결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민법을 만든 입법자가 그때를 대비해서 민법 1조에다가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민법 1조의 법원 규정을 보면은 민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을 때는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지역농협의 중개업무에 관해서 농업협동조합법이 제일 먼저 적용돼서 규율이 되면서 흠결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법, 또 흠결이 있으면 상법, 또 흠결이 있으면 민법, 민법에도 흠결이 있으면 민법 제1조에 따라서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라서 법 적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알으세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12페이지에 공인중개사법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해된 것을 바탕으로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제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항상 정리할 때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일반법이지만은 민법이나 상법과 비교해 봤을 때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법이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 법 적용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법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흠결이 있을 때는 상법, 상법에도 흠결이 있을 때는 민법, 이런 순으로 법 적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13페이지에 보시면은 각주 6번이 있습니다. 교재 아랫부분에. 이 각주 6번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은, 쭉 올라가 보시면 13페이지에 올라가 보시면은 양갈로 2번에 상사특별법 및 민사특별법이라는 제목하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인 상인에 관해서는 그 상인 옆에 각주가 6번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법 적용의 원리에 따라서 나온 판례 사례를 한번 읽어 두셔야 실제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법 적용의 구별 원리를 실무적으로 응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각주 6번에 있는 판례의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 하면은 이런 사안입니다. 우리 그 중개업을 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법상 상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상법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보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이라는 상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개업이라는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상법상 상인이냐 아니냐, 의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중개업을 하는 상인이 이자가 중개 의뢰인과 보수 지급 약정을 하지 않고 중개 의뢰를 받았는 거죠. 그 중개 의뢰만 받았지 보수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한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뢰받은 그 중개 대상물의 거래를 중개를 통해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래 계약을 성사시켰으면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즉 중개 완성의 대가로서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의뢰받을 당시에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보수 취급에 관한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중개 의뢰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의뢰인이 보수 지급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대부분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래도 중개를 받은 건 사실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거래계약을 성사시키고 그 대가로 보수를 의뢰인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은 보수 지급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행위의 노력의 결과 거래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죠. 의뢰인은 중개보수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이때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되면 법원은 법을 적용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보수를 지급해라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조문에는 중개업무와 관련된 보수 지급에 관한 분쟁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서 제일 먼저 적용되겠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51개 조문에는 어디를 보더라도 의뢰인이 보수 지급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정했는데 흠결이 있는 거죠. 흠결이 있으면 일반법인 상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상법상 상인이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법상 상인의 개념은 상법 제4조인가 6조에 나오거든요. 4조에 보면은 상인의 개념 해가지고 조문이 나온다는 거죠. 상인이라 하면 자기 명의로 자기 계산하에 상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행위들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상인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46조의 상행위 규정을 보면은 중개에 관한 행위도 상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 상행위로 46조에 가면 상법에. 그러면 결국 중개에 관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우리 부동산 중개업을 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상법 4조와 46조 규정의 해석상 개업공인중개사도 상법상 상인이면 명확하고, 그러면은 상법상 상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상법상 상인의 권리가 다양하게 있지만은 61조에 보면은 상인의 보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상인의 보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이런 의미로 적혀져 있죠. 상인이라는 사람은 고객과의 보수 지급 약정을 했든 안 했든 자신의 상행위에 대한 상환한 대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가 바로 상인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명확하게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상인의 보수 청구권을 상법 61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판결이 바로 각주 6변에 나온 겁니다. 결국 이 판결의 결과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결론이 난 거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흠결이 있어서 상법 4조와 그 다음에 46조, 상법 61조, 즉 상인의 개념과 상행위의 종류, 그리고 상인의 보수 청구권에 관한 상법상 규정이 적용된 결과 개업공인중개사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이 사건도 결국 보면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정했으나 흠결이 있으니까 일반법인 상법으로 보충 적용에 의해서 결과가 나온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일반법과 특별법의 법구별의 원리, 법 적용의 원리를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 적용의 원리에 따라서 나온 판례 사례들을 우리 검토를 함으로써 응용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볼 때는 각 주에 줄여보면 판례 사례들을 많이 따라놨는데 다 출제 대상이 되는 대부분 판례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본문의 이론적 기준들을 먼저 점검을 하고 그 응용 사례로서 판례 사례들을 읽어보셔야만이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3번의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조에 보면은 이 목적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재정 목적에 관한 내용도 시험 문제 한번 출제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법이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내용이 빠져가 별도로 분리 입법되었기 때문에 재정 목적에 관한 것이 시험 지문으로는 한번 좀 등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 표에 법률 칸에 있는 법의 제정 목적만큼은 정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하는 게 바로 중개업무죠. 그래서 중개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가지고 그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랬는데, 결국 핵심은 이 공인중개사법의 조문들의 내용은 다 중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중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중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그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게 되고 그 중개업이라는 영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전반적인 국민 경제에도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라는 법으로 만든 것이 공인중개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법의 제정 목적이라는 것은 언제 중요하게 작용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대법원 판례처럼 판결을 행할 때 보면은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각 조문들을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정 목적에 관한 걸 갖다가 전제하지 않고 수단적 성격을 지니는 법의 내용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어불서설이다. 그 수단적 규정을 해석해가 현실 생활관계 적용할 때는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각조 7번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각조 7번은 어떤 판례냐 하면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법 제9조에 보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걸 마쳐야 적법하게 중개업이라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게 되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개 업무를 현실에서 했다라는 거죠. 하고 그 중개 의뢰를 행한 고객과의 사이에 중개 수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이 중개 의뢰를 받아가 보수 지급 약정도 하고 중개를 해가 거래계약을 성사시켰다라면은 그 약정에 따라서 보수 지급 약정에 따라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의뢰인과 이 무등록 중개업자 사이에 보수 지급에는 약정은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불법 중개업을 하는 사람한테 보수 청구권이라는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라면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는 데 어긋난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 무등록 중개업은 지도 단속을 통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차원에서 보면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도 하지도 않은 차가 자격증이 없어서 중개 업무를 불법으로 수행하면서 보수 지급 약속도 받고 그래서 중개를 해가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해가 약속대로 약정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법의 제정 목적에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우리 구조에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는 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결국 등록에 관한 이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 강행 규정에 위반된 보수 지급 약정은 우리가 무효로 처리하게 되죠. 민법에 의하면. 강행 규정에 위반된 법률 행위는 무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이 의뢰인으로부터 보수 지급 약정을 받고 중개를 해가 거래계약을 성사시켰다 하더라도 그 약정에 근거해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효인 약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효로 해석하는 것은 바로 법의 제정 목적, 즉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자 하는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되는 해석을 하려면은 당연히 강행 규정으로 봐야게 된다는 것. 등록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의 성격을 띈 것으로 봐야 보수 지급 약정도 무효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나온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라는 것은 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서 우리 상권 분립의 원칙상 국회가 법을 입법하게 되면 그 입법된 법은 정부 행정부로 이송을 해서 행정부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둔 것을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 중개 업무에 관한 소관 부서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라든가 대통령이 만든 그 시행령의 내용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그 법률 및 시행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정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시행규칙,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는 명령이다 해서 국토교통부령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합쳐서 법령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법령. 시행령은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이 내리는 명령. 그래서 이 명령과 법률을 합쳐서 법령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인중개사 법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과목인 공인중개사 법령을 공부할 때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도 두루두루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공부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을 공부를 하고자 할 때는 법률의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큰 틀 속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 룰들을 점검할 때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꼼꼼히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아웃라인을 잡는다라고 봤을 때는 법률 위주로 쭉 검토해 보시면 아웃라인이 잡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아웃라인 속에서 암기해야 될 내용을 채워 넣으려면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주로 암기할 사항들은 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문장 자체에서는 암기한다기보다는 더 큰 원칙을 설정해 놓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구성할 때도 기본 위주로 문제를 구성할 때는 법률의 내용을 위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을 시험 문제로 구성할 때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근거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시면 14페이지에 제2절에 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어의 생소함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게 되는데, 이 과목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서 점검하는 용어 6개 용어에 대한 개념적 인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공부하는데 혼란이 많이 생깁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2조 공인중개사법 2조 법 조문에 적혀져 있는 개념 문장대로 그대로 익혀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